댈러스 대 위니펙입니다. 예. 이번 시즌 가장 오랫동안 당연히 1위를 이제 쭉은 아니었지. 캡스가 이제 중간에 1위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프레지던트 트로피 싸움을 쭉 해왔던 이제 위니펙이었었고, 댈러스도 사실은 굉장히 이 최상위권에서 계속 이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팀이, 근데, 승점 차이는 좀 났구나. 한 10점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좁혀진 적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댈러스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좀 후반기, 최후반기 조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프레지던트 트로피까지 혹시 이런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뭘 실제로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번 시즌에 센트럴 디비전 1위를 쭉 지킨 팀과 2위를 쭉 지킨 팀이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거는 미네소타가 쭉쭉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원래 미네소타가 좀 2위 그런 포지션이긴 했었는데 카프리조프 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댈러스가 그 뒤에 2위 쭉 차지한 이후부터는 거의 뭐 2위 자리를 뭐 굳건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랑도 좀 차이가 났었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센트럴 디비전 챔피언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칭이 딱 어울리는 두 팀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어떤 대지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대지는 마찬가지로 서부 쪽이 1라운드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쉬고 하루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틀 쉬는 이제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일찍 끝나서 이제 좀 휴식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거 일정 맞추기 위해서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동부는 이제 이틀 쉬는 기간이 있었죠. 근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서 하루 한 경기씩 뭐 1라운드랑 똑같은 느낌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대가 이제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5시 30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월요일이고 그죠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당연히 이 서부 쪽 경기니까 시작 시간이 좀 늦어요. 10시 반 아침 우리 시각으로 아침 10시 반 뭐 9시 그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하셔야 되나?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죠. 왜냐면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가 걸리면은 뭐 1시 그죠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이제 경기가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위니펙이 홈아이스 어드밴티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규 시즌 경기 결과는 3승 1패로 위니펙이 앞서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경기 위니펙 승리했고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위니펙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경기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마음 자체는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듭니다. 어쨌든 뭐 정규 시즌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정규 시즌 같은 느낌의 경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니펙이 확실히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많이 나왔던 게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 플랜도 잘 이제 구사가 된 부분이 있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는 위니펙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에서 이제 위니펙전에서 좋았던 선수는 뭐 많지 않았어요. 일단 이 토마스 얼리 선수가 4경기에서 3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22분에서 27초를 뛰었는데 이 선수가 포인트를 제일 많이 올렸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다도노프가 포인트를 또 많이 올린 뭐 4경기에서 2포인트 많이 올린 게 2포인트죠. 그리고 힌츠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마치먼트도 4경기에서 2골 로버트슨도 이제 4경기에서 1골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틀어막히는 느낌의 경기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스 카렌 선수가 이제 2경기밖에 출장을 못했고요. 세시 선수가 2경기에서 1어시스트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틴저 선수가 위니펙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네요. 정규 시즌에 1승 3패에 3.73에 86.9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 부진한 그림을 앞서 확인을 하셨고 이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선수들의 기록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칼 코너 선수가 이제 4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샤플리 선수가 4경기에서 5어시스트, 그리고 아이어펄러 선수가 1골 2어시스트에다가 모건 베런 선수도 2골 기록을 했습니다. 조시 모리스 선수가 4경기에서 3어시스트, 그리고 닐 피앙코 선수가 2어시스트에다가 딜런 샌버거 선수가 1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나쁘지 않게 이제 무난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헬러벅 선수가 정규 시즌에 이제 그러한 퍼포먼스가 역시나 잘 드러났죠. 댈러스를 상대로도 1.0개를 96.5%라는 어마무시한 또 성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뭔가 좀 상성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대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니펙 구단 통산 3번째 2라운드 진출이에요.
이제 위니펙 제츠는 애틀랜타 스래셔스랑 구단 역사를 같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애틀랜타 스래셔스랑 이 위니펙 제츠 2라운드 이상 진출한 적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2018-19 시즌에 예전에 이제 그 컨퍼런스 결승전 간 적이 있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뭐 세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위니펙 제츠도 사실은 재창단된 지가 이제 한 10년 훌쩍 넘었죠. 그죠? 1011이었습니까? 창단됐을 때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재창단된 지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은 뭐 세 번째 2라운드 진출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시즌 중에 5시즌에서 최소 2라운드 진출을 했습니다. 예, 뭐 컨퍼런스 결승도 이제 진출을 했었고 스탠레이컵 결승도 진출을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진 관련 이야기거리는 역시나 이제 최근 기준을 해봐도 댈러스가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금 더 이제 멀리 가는 모습들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한 번도 역사상으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이제 지금 위니펙 제츠는 전신이 동부에 있었던 애틀랜타 스래셔스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위니펙이 사실은 궤도에 올라온 적도 있고 플레이오프에는 당연히 왕왕 진출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 두 팀이 한 번도 붙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은 찾아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첫 맞대결이고요. 지난 라운드 1라운드에서 두 팀 다 7차전에서 두 골 차이를 극복을 하고 승리를 했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었던 그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조금 1차전 예상 라인업인데 벤 선수가 듀셴 세긴 라인에 들어갔다. 이거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댈러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플랜 B라든가 이런 걸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이미 벤, 마치먼트 듀셴 세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댈러스의 핵심적인 라인이 오랫동안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라인이었는데 그 라인을 어쨌든 분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로버트슨 선수가 복귀를 하면은 뭐 3라인에 뛸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랄론드 힌츠 란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그냥 유지를 하는 그림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1차전에서 헤이스칸의 모습 보시기를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설리 선수는 류브스킨 그리고 린델, 세시, 비셸 선수와 페트로비치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1라운드에서도 그냥 그대로 썼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헤이스칸의 복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2라운드 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전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이미 벤 선수를 듀셴 세긴 이 베테랑 라인을 구축을 했다라는 점이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댈러스 스타스 1라운드에서 돋보였던 부분은 역시나 단연 스페셜팀입니다. 스페셜팀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게 됐고 그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콜로라도의 파워플레이를 상대로도 아주 이제 이득을 많이 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서 스페셜팀에서 차이를 많이 벌렸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모두 다 어쨌든 1차적으로 봐도 30.4%, 86.4%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도 많이 잡고 3.29개 잡았는데 이게 16팀 중에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거든요. 경기당 어쨌든 한 3개 정도 파워플레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한 골씩 꼭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경기 파워플레이 골이 다 나왔던 건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뭐 토탈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경기당 파워플레이 한 골씩 득점한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16팀 중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댈러스 파워플레이 득점 경기 수가 7경기 중에서 6경기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골을 7골 넣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파워플레이에서 얼마나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더욱더 뛰어난 점, 이 파워플레이에서 성과를 본 점이 이제 더 좋은 점은 파워플레이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븐 스트렝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파워플레이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로버트슨이랑 헤이스카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시리즈에 상당히 좋았는데 경기당 쇼트핸디드 같은 경우에는 3.14회 쇼트핸디드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9위에 해당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실점은 0.43 실점을 하면서 16팀 중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콜로라도 파워플레이를 상대로. 실제로 정규 시즌 콜로라도 파워플레이는 경기당 0.71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할 정도로 리그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파워플레이를 역시나 뭐 당연히 맥키넌, 머카, 그죠?
뭐 니추시킨, 뭐 란타넨이래. 뭔 소리야? 레코넨, 그죠? 이런 이제 아주 이제 레차스, 아주 이제 좋은 선수를 즐비하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팀인데 그 파워플레이를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파워플레이 이 콜로라도 파워플레이가 연도별 성공률을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2021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41.4%, 21-22 플레이오프도 32.8%,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36.7%가 지켰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13.6%. 마치 이제 22-23 시즌. 근데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니추시킨이 사고 쳐서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기는 물론 이제 저것도 이제 뭐 그걸 감안해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로라도는 거의 정말 이만큼 건강했던 적이 없었던 시즌이기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로스터를 꾸리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플레이 성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댈러스의 페널티 킬링이 얼마나 탄탄하고 이제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역시 차이를 벌렸던 부분, 역시 스페셜 팀에서 압도적으로 페널티 킬링 역시나 이제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 보여주면서 우리 파워플레이는 빵빵 터지니까 5대5에서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시리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두 번째는 란타넨입니다. 사실 이 선수를 제가 이제 좀 결국은 여러 가지 1년에 올 시즌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트레이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되는 캐롤라이나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 댈러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살짝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계약이 이제 이런 조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실은 란타넨이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뭐 사실 댈러스 들어와서 경기당 1포인트 페이스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콜로라도 정도 수준의 경기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란타넨 선수의 좀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리즈 초반에도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5차전, 6차전, 7차전 영웅적인 활약을 했죠. 정말 5차전에도 1골 2어시스트 3포인트, 그리고 6차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지긴 했지만 이 피리어드만 4포인트를 때려 박으면서 이게 진짜 이제 그 운이 이 콜로라도에 좀 운이 작용했었던 그 맥키난 선수의 골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접전한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댈러스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댈러스가 이제 리드를 차곡차곡 이렇게 쉽게 따라붙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점 과정에서 운이 굉장히 이제 없었던 실점들이 많았었죠. 이 경기에서도. 근데 이제 7차전에서도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피리어드에서만 헤트트릭 포함해가지고 4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건 뭐 영웅적인 활약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지에서도 레전더리 퍼포먼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정말 뭐 대단했었던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NHL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기록입니다. NHL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던 기록이 뭐냐고 하면 이제 2경기 연속 단일 피리어드 4포인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란타넨 선수가 2피리어드에서 4포인트, 6차전 2피리어드 4포인트, 그리고 7차전 3피리어드에서 4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규 시즌에도 이런 기록이 없었고요. 플레이오프에도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한 피리어드에 4포인트를 연속으로 2경기로 펼쳤던 선수는. 그 정도에서 얼마나 이게 레전더리 퍼포먼스였는지, 전설적인 퍼포먼스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7차전 한정만 지어가지고 7차전이었었잖아요. 7차전 한정 지어서 단일 피리어드 4포인트 달성한 선수가 이렇게 2명밖에 없습니다. 2019년 1라운드 3피리어드에서 케빈 러뱅 선수, 세너제 샤크스 그때 이제 이겼던 경기였었죠. 그 세 골 차 역전한 경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랑. 그죠? 이거 맞죠? 그 시리즈. 그때 이제 케빈 러뱅 선수가 1골 3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 2025년 이번에 란타넨 선수가 3골 1어시스트 요 기록을 한 게 7차전에서 단일 피리어드에 4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이렇게 딱 2명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7차전에서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7차전에서 0506 시즌 이후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요엘 키비란타, 그리고 2021년 1라운드에서 케빈 러뱅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미코 란타넨 선수가 해트트릭 요 기록을 한 게 7차전 해트트릭 0506 시즌 이후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댈러스가 2번이나 관여가 돼 있어요. 요엘 키비란타 선수도 댈러스 스타스 그때 콜로라도 잡을 때
이게 NHL이 역사가 길어요. 사실 이거는 긴 역사를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2020년 2라운드에서도 7차전에 키비란타 선수가 헤트트릭 하면서 콜로라도를 2라운드에서 잡고 올라갔거든요. 댈러스가. 근데 이번에도 란타넨 선수가 1라운드긴 하지만 이때 콜로라도를 3피리어드 그러니까 헤트트릭 기록하면서 7차전에서 이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가 한번 반복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HL 플레이오프 0506 시즌 이후로 3경기 연속 3포인트 이상. 지금 5차전, 6차전, 7차전 다 3포인트 이상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3경기 이상 3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선수 0506 이후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22-23 시즌에 5경기 연속 3포인트 이상 기록한 경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란타넨 선수입니다. 올 시즌 란타넨 선수 3경기에서 3포인트 이상 기록을 했죠. 11포인트. 그리고 0910 시즌에 파벨스키 선수가 3경기 연속 3포인트 기록. 이걸 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리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뭐 레전더리 퍼포먼스다라는 게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 희귀함에서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적응을 끝마친 건지 모르겠지만 댈러스 들어와가지고 3포인트 기록한 경기 숫자가 정규 시즌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 때 벌써 3번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에서도 진짜 이제 란타넨이 진짜 이런 명성치만큼의 경기력이 나오고 요런 느낌의 경기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댈러스 스타스에게도 상당히 호재입니다. 예, 당장 이번 라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긴 라운드를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러한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이번 시리즈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이크 오틴저 선수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어쨌든 오틴저 선수도 이번에 기록이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지만 경기를 전반적으로 참 잘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진짜 이제 콜로라도 선수들 진짜 뭐 골에 가까운 것도 여러 개 막아준 게 있었고 켈 머카 선수 완벽하게 이제 완벽하게 켈 머카 선수가 슈팅을 때릴 때 미리 반응을 하면서 세이브를 하는 그런 느낌의 굉장히 연구가 잘 된 모습도 보여줬었고 게다가 이제 오틴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진 게임도 콜로라도래 댈러스 선수들의 완전히 파멸적인 저점 경기력이 나와가지고 진 경기였었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댈러스에 좀 좋지 않았던 점은 끌려가는 양상의 경기가 그래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콜로라도를 짓누르는 느낌으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끌려가는 과정에서 버티면서 이기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역전승을 한다라든가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를 효율적으로 5대5 상황에서 방어를 하지 못했어요. 전혀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콜로라도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팀 별로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콜로라도가 이제 이 지난 1라운드에서 SATF 전체 슈팅 시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433개를 기록을 하면서 16팀 중에 1위에 해당한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USAT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 당한 슈팅을 제외한 슈팅 시도입니다. 요거 이제 305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1위였습니다. 둘 다 1위였어요.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대5에서 상대방의 슈팅을 통제하는 그런 경기력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요게 그대로 결과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댈러스가 16팀 중에 5대5 상황에서 14골 먹히면서 1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대5에서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오틴저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더 커지지 않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평균 리드 시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극명하게 나옵니다. 몬트리올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10분 남짓을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바라보시면 이거는 16팀 중에 1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거다 두드려 맞는 과정에서 실점도 할 걸 다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점도 어느 정도를 해버리니까 이제 경기가 뒤처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걸 보시면은 댈러스가 경기당 리드한 시간이 10분 남짓에 불과한 거. 이거 이제 플레이오프 팀들 중에 15위에 해당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이제 경기가 뒤처지는 양상에서도 5대5에서 조금 이제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스페셜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확실하게 메워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역전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 4승 중에 3승이 역전승이었습니다. 댈러스가. 그러니까 이건 다행이죠. 뭐 첼체전도 이제 사실상 역전승이었었고. 근데 에드먼턴이 지금 역전승 지금 5연승, 역전승 5연승입니다. 오늘까지 역전승 5연승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댈러스 이제 뭐 3연승은 아니고 3승이 역전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위니펙 제츠는 올 시즌, 정규 시즌 기준으로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역전패를 당했던 빈도가 적었던 팀입니다. 위니펙은 이번 시즌 통틀어서 역전패를 7번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2위랑도 4경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토론토, 오타와, 플로리다 11경기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거랑도 4경기나 차이가 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끌려가는 양상이 됐을 때는 또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예, 이제 이런 과정. 왜냐하면 위니펙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운영이 그렇게 물론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는 운영이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와 이번 시리즈도 콜로라도 시리즈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리드를 허용을 하면서 끌려가는 양상이 됐을 때는 결과를 좀 보장을 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콜로라도는 기본적으로 블랙우드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뭐 시리즈에서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라르라든가 조금은 이제 좀 걱정되는 자원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근데 위니펙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른 컬러를 지닌 팀이기 때문에 위니펙을 상대로도 좀 끌려가는 양상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시리즈가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댈러스 쪽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니펙은 예상 라인업이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일단 이제 일부 자원들이 지금 부상 상황이에요. 모리시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스탠리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샤이플리 선수.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실 부분이 있는데, 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라인업에 좀 변동이 크게 있을 수가 있고요. 당장 이제 나메스니코프도 내려올 거고, 이런 그림이 이제 여러 가지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라인업 참고를 한 사이트 기준으로 이제 데일리 페이스오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모리시 선수는 좀 이제 등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샤이플리는 아예 등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요 느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난 경기 7차전인과 거의 비슷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세인트 루이스랑. 왜냐면 세인트 루이스 7차전도 이제 모리스 선수가 출장을 했었고 플레리 선수가 출장을 했었거든요. 뭐 헤이든 플레리 선수 생각보다 잘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 경기 7차전과 좀 유사한 느낌인데 여기서 샤이플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모리시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위니펙은 이 부상 복귀 자원 이제 이런 부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디 선수는 어쨌든 뭐 계속 이제 뭐 라인업에 합류를 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엘레르스 선수도 이제 뭐 합류를 했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2명 부상 복귀를 했는데 또 2명이 지금 부상으로 나가는. 올해 좀 부상 운이 좀 없네요. 이제 이런 부분 처음에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니펙은 역시나 카일 코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사실 카일 코너 선수를 제가 이제 시즌 중에 조명을 하면서 올해는 진짜 이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 흐름을 정말 뒤바꿔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니펙이 1라운드에서 힘겹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7경기에서 4골 8어시스트 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골 2골이나 집어넣었고요. 슈팅 성공률도 18.2%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규 시즌은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아니라고 보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란타넨 선수가 12포인트를 올렸는데 카일 코너 선수도 지금 12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핵심 라인, 정말 강력한 이 핵심 라인의 핵심 선수와 비등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사실 근데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카일 코너라든가 엘레르스 선수가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조금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 정말 화력 대 화력, 정말 S급 화력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의 양상도 조금 펼쳐졌던 기억이 있는 팀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에서 진짜 압도적인 영향력이 나오는 게 지금 위니펙 제츠가 21골을 기록한 이제 21골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가 40개가 나왔는데 카일 코너 선수가 거의 한 지분이 한 20%씩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전체 21골 중에 이제 4골 나온 것도 이제 뭐 거의 한 20% 되는 이제 수치고, 그리고 이제 40개 어시스트 중에 8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건 딱 20%죠. 이런 그림에서도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금 1라인에서의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영양사들 있잖아요. 야구 보시면 이제 영양사 분들이 계신데, 이제 지금 이제 칼 코너 선수 뭐 영양가도 만점입니다. 네, 1차전, 2차전 결승골, 그리고 4차전, 5차전도 선제골을 득점을 하게 되면서 득점한 골들이 상당히 중요한 골들이 많았다라고도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차전에서도 물론 이제 그 극적인 그 어시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타이머 슛을 네트를 붙이는 원타이머를 때렸는데 그게 살짝 빗 맞아가지고 그게 연결이 된 거였거든요. 퍼페티 선수한테. 그래도 뭐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바라보시면은 어쨌든 동점골 어시스트 했고, 그리고 이제 연장 결승골도 어시스트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7차전에서 3포인트를 올렸고요. 요 과정에서 보시면은 뭐 영양가도 만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위니펙 제츠라는 팀의 1라운드 역대 최다 포인트 기록을 이번에 카일 코너 선수가 갈아치웠습니다. 갈아치운 거지, 그죠? 종전까지는 더스틴 버플린 선수가 1819 시즌에 6경기에서 8포인트 올린 게 이게 이제 위니펙 제츠 1라운드 역대 최다 포인트 기록이거든요. 근데 카일 코너 선수가 이번에 7경기에서 12포인트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올해는 다르다. 그죠? 올해 다르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카일 코너 선수는 계속 명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까지 보통 이제 보시면은 막 6포인트 이하는 많았었어요. 6포인트 이하 기록한 시즌은 많았었는데 1라운드에서. 근데 이제 요 기록까지 싹 갈아치우면서 역대 위니펙 제츠 역대 1라운드 단일 시리즈 최다 포인트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위니펙의 1라운드에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았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게 많았어요. 위니펙은. 사실은 이 정도로까지 고생을 할 사이즈가 아니었던 시리즈라고 저는 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7차전에서 올라오긴 했고 7차전도 질 뻔했죠. 심지어 5대5 실점이 꽤 크게 누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위니펙이. 그래서 1라운드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정규 시즌도 슈팅 통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위니펙이 사실은 슈팅 통제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상대를 옥죄이는 스타일은 팀은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SAT 허용 3,961개 했는데 이거 리그 1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그리고 USAT 허용 같은 경우에도 2,807개를 허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리그 중하위권이죠. 그죠?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도 슈팅 자체를 통제를 하는 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슈팅 허용은 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정규 시즌에는 이렇게 많이 허용을 해도 5대5 실점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5대5 상황에서 실점이 119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경기당 1.45 실점이었습니다. 5대5 상황에서 실점이.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21골을 내줬어요. 세인트루이스한테 5대5 상황에서 경기당 3골씩 내줬습니다. 이런 느낌의 정말 정반대의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보다 지금 2배 실점을 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5대5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정규 시즌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요. 정규 시즌에 가장 많은 경기당 5대5 실점을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이 시카고 블랙호크스였는데 경기당 2.52 실점이었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5대5에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니펙 제츠의 가장 큰 딜레마. 이게 사실은 위니펙 제츠는 실제로 실점 관리가 잘 되면서 결국 이제 실점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5대5 상황에서 슈팅 허용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많기는 해도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그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이 흘러가는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 게임이 많은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5대5에서 큰 구멍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도 많았습니다. 이거 이제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6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 잠깐 이거 근데 순위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은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위에서 6등인지 밑에서 6등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그냥 빼고 넘어갑시다.
이거 그냥 빼고 넘어갑시다. 요건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대5 상황에서 실점 자체가 많은 팀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좀 타당하지 않은 거. 제가 이제 순위가 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헬러버그입니다,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의 헬러버그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플레이오프 헬러버그 해가지고 뭐 시리즈별 그런 거라든가 최근 시리즈에서의 헬러버그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전에 조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헬러버그 선수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정규 시즌 63경기에서 47승 12패 3연장패, 92.5% 경기당 평균 실점 2실점 했었고, 셧아웃도 8개를 했는데 이번 7경기에서 3.85, 세이브 성공률 83%, 셧아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규 시즌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역시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3실점 이상한 경기 숫자를 세보니까 정규 시즌에 23번 했더라고요. 36.5%에서 3실점 이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7경기 중에 6경기나 3실점 이상 경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실점 이상 경기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 정규 시즌에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보기 힘든 광경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올해도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요 그림 자체가 또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5대5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5대5 실점이 많았다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헬러버그의 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통산으로 바라보셔도 안 좋습니다. 예,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산으로 바라봐도 안 좋아요. 정규 시즌에는 평균 실점 2.56에 세이브 성공률 91.8%, 셧아웃 45번을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2.98, 뭐 평균 실점도 이제 0.4나 올라갔고요. 세이브 성공률 1.5% 이상 떨어졌고, 셧아웃도 3번. 예, 물론 셧아웃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 2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매번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정말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헬러버그의 변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규 시즌과 완전히 판이한 경기 양상이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영역별 세이브 성공률도 지금 눈에 띄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고위험 지역에는 고위험 지역대로 그냥 털리고 있고, 뭐 중간 위험 지역에도 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먼 거리에서도 털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라인은 아예 고속도로죠. 중앙 라인은 아예 고속도로거든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지금 헬러버그의 좀 안 좋은 퍼포먼스가 이런 이제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니펙이라는 팀의 근본적인 강점을 발휘 실패를 하는 거는 지금 헬러버그의 적은 실점이라는 가장 큰 강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도 가장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올 시즌 NHL에서 제가 이것도 사실은 최근 몇 시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3골 이상 넣었을 때, 근데 3골 이상 넣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3골 베이스에서 평균 실점이 이렇게, 평균 득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사실 3골 이상, 물론 이제 3골 이상에는 결국 4골, 5골도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 그림은 있지만, 근데 위니펙 제츠가 3골 이상 넣으면은 승률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얼마나 압도적이냐면요. 승수 49승 올려가지고 이 분야에도 1등이고, 3골 이상 넣었을 때 49승을 했습니다. 1등. 그리고 승률 92.5%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이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헬러버그이 정말 3골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에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1라운드를 좀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 그 예상을 크게 벗어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좀
이번에도 헬러벅의 이런 좀 플레이오프의 문제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려야겠죠. 정규 시즌의 양상을 생각을 하면은요. 댈러스의 전반적인 공격 자체가 크게 묶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스무스하게 패하는 느낌으로 흘러갔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쭉 어떻게 보면 댈러스가 가장 또 댈러스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여러 라인에서 득점이 많이 펼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득점이 좀 쌓이면서 이기는 게임 양상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맞대결한 경기 4경기 중에서 2경기가 아니라 4경기죠. 이것도 못하네요. 4경기 중에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댈러스는 1점 이하 득점을 했어요. 한 골 0골.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득점 자체가 아예 안 풀리는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위니펙은 1라인 잘 못 막았습니다. 상대방 1라인. 그 토머스 부치네비치 그리고 이제 이 누구냐? 스너그루도 아닌데? 그 누구지? 그 윙어. 갑자기 그 젊은 친구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1라인을 상대로 5대5 상황에서 5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한 골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세인트루이스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1라인 못 막았어요. 그리고 그 뭐 1라인 못 막을 수 있죠. 그죠? 4라인도 못 막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라데크 팍사 선수가 나왔었던 4라인, 그죠? 4라인의 워커, 팍사, 토롭첸코 이렇게 나왔던 세인트루이스 4라인이 지난 시리즈에서 5대5 상황에서 6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라인도 못 막아, 1라인 못 막았는데 4라인도 못 막았어요. 그냥 쭉 다 못 막았습니다. 그런 그림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댈러스의 여러 라인에서 터지는 이런 느낌의 공격력을 막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런 이유 자체가. 그리고 부상 변수까지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라인업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샤이플리, 스탠리, 모리시 이런 어떻게 보면 1라인의 또 주축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샤이플리, 모리시라고 하면은 이 선수들이 어쨌든 좀 결장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물론 이제 출장 가능성도 있지만 결장 가능성도 그만큼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댈러스의 로버트슨, 헤이스카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로버트슨은 1경기에서 거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헤이스카넨도 지금 2라운드 중에는 복귀할 사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부상 변수까지 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본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버트슨, 헤이스카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댈러스는 스페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왔었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더 좀 기우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이제 헬러벅의 부진을 제가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러벅이 이 정도로 부진한 느낌의 경기력이 나왔다라는 거, 올해도 변함없이 플레이오프에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1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러벅 실점에서 진짜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그냥 다 먹힙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골을 다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특정 상황에서만 골을 먹힌다라든가, 예를 들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스크린을 서주는 게임 플랜을 너무 잘 짜와가지고 그냥 좀 스크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잘 못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그런 것만 많았다? 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헬러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키에서 먹힐 수 있는 느낌의 골을 거의 다 먹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트 사이드 열어주면서 골 먹히고, 파포스트 쪽 글러브 사이드로 골 먹히고, 파포스트 쪽으로도 골 먹히고, 스크린 슛은 스크린 슛대로 털리고, 먼 거에 슈팅에서도 털리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러벅이 정말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판이한 느낌의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한 번 더 관측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대5에서의 슈팅 통제라든가 실점 많이 했다라는 것도 1라운드에서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스페셜팀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까 짚어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셨는데, 이거를 사실은 아무리 댈러스가 이런 게임 플랜이 잘 풀려도 헬러벅만 본 모습이 유지가 되면 사실은 저득점 통제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게 위니펙 제치입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보여준 헬러벅은 전혀 좋은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처참한 경기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기력이 어쨌든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사료가 되고, 게다가 부상 자원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실 때는
물론 이제 지금 공격 자체가 좀 잘 돌아가는 그림에서 카일 코너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LLS도 복귀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비벼볼만 하고 경기를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위니펙처럼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처럼 경기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잡는 그림은 세인트루이스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댈러스 스타스의 4대2 시리즈 승리를 예상을 해보면서 댈러스 이번 댈러스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란타넨이 계속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스탠리컵 들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란타넨이 진짜 이런 시리즈의 활약 자체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스탠리컵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댈러스는 그 정도로 강력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믿지 않았던 거는 란타넨도 조금은 그렇고 헤이스카넨도 부상으로 아웃이고 그런 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란타넨까지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는 경기에서도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렇게 컴백할 수 있는 경기력이 꾸준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댈러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면 진짜 스탠리컵 우승도 가능한 경기력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2라운드에도 그 경기력이 다시 반복이 돼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 1차전 라이브 코멘터리를 같이 보실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댈러스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2라운드의 헬러벅은 또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헬러벅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요. 2라운드 길었는데 2라운드 또 그 준비 프리뷰 준비 길었는데 끝까지 줄여서 감사드리고 다음 컨퍼런스 결승이겠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